자, 녹화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고, 제목은 이제 뭐 말로 깨치는 선 이렇게 했지만은, 음, 사실은 이제 말로 깨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왜 말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이해시키는 그런 이제 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좀 찾다가 이렇게 멋진 장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뭐 선 뭐 한국의 이 선이야 굉장하죠. 우리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진짜 이렇게 수천 명의 스님들께서 1년에 두 차례씩 안거에 들어가시는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한 전통을 가진 곳은 진짜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은 안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시는 스님들한테 제가 저희 말로 선을 한번 깨치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주제에 넘었는데 실은 말로 선을 깨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말로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깨치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실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오늘 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 이야기는 이제 일단 제 소개에도 좀 더 할 겸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학관 스님 말씀 따라 좀 가볍게 우리 더 말씀을 나누면 재밌겠는데 이게 제가 가르치는 대학 전경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서부에 있는 주립대학인데 좀 사진을 찍은 지가 좀 된 것 같아. 왜냐하면 건물이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커졌는데 근데 보면은 뭐 언덕 하나도 없죠. 저기 지평선이 보이죠. 한국은 지평선 보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면 산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뭐 미국 그 대평원의 북부이기 때문에 몇 시간을 달려도 5m 언덕 하나도 없어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다녀도. 저는 이제 그런 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글쎄 제가 학위를 마치기 직전인데 이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하면서 일단 인터뷰를 좀 와서 하자고. 그래서 통과가 되면은 뭐 교수직을 제안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네. 재밌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을 하는지 말입니다. 이 제가 지금 가르치는 지금 아직도 이 지역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방도 이 지역에 있는 집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미국에서 이 스칸디나비아 계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지역에 와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크다 그러죠. 노르웨이 계통 사람이 한 주민의 50% 정도고 다른 20%는 뭐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사람들이고 주민의 25% 정도가 이제 독일계인데 상대적으로 독일 사람들 키가 제일 작아요. 독일 사람들 어디 가서 키 작다는 소리 듣는 지역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조금 키가 컸다면 남자들은 195 뭐 이렇죠. 조금만 커도 덩치도 크니까. 근데 이 독일계보다도 모든 것을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처리한다는 스칸디나비아 계통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그럴지 몰라도 제가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은 이 교수직을 얻기 위해서 글쎄 교수가 그때 과에 5명 있었는데 각각의 교수 1명과 식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5끼를 먹었는데 인터뷰하는 동안 하루 자면서 인터뷰 이틀에 걸쳐서 했거든요. 각 끼를 다 다른 교수와 했어요. 그러니까 매 끼마다 심사를 받는 대화를 했는 그런 과정이었고 5명과 인터뷰를 했고 각각 그 다음에
저희 단과대학 인문대 학장, 부총장, 총장, 학생들 대표 철학과, 그다음에 과교수회의 전체,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공이 서양 현대 철학이었기 때문에 서양 현대 분석 철학에 관한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지만 출판물이 좀 있어서 그거 갖고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고, 마지막으로 관문이 뭐였냐면은 시범 강의를 하나 해라 이랬어요, 저한테. 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교수를 뽑겠다는데 전공이 완전히 그냥 골수 서양 철학이었고요. 다 형이상학, 인식론, 심리철학, 논리학. 뭐 이번 학교만 해도 제가 일반 논리학과 수리 논리학 두 개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서는 서양 철학만 가르치고 있죠. 물론 이제 제가 불교 철학도 끼워서 넣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또 제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어디서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는지 불교 철학으로 시범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나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겁도 없이. 이 미국에서 철학은 이제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사실은 다른 데 이렇게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뭐합니까? 철학학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교수직의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이렇습니다. 참 경쟁이 심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는 서양 철학으로 시범 강의 안 하고 근데 연구 논문으로 충분히 발표를 했으니까 나 불교 철학하겠다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나는 부처님 말씀 미국 학생들과 나누겠다고 해가지고는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스님들과 제 경험담을 나누면서 그 강의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벌써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공부를 더 해서 많이 알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가 98년 12월이었는데 별로 저는 그때 불교 공부도 안 했었거든요. 별로 한국에서도 한 적 없고 뭐 미국에서도 좀 별로 그렇게 많이 읽지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하고 싶었어요. 뭔가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 뭐 그냥 일종의 분심 같은 게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고개 숙이고 서양 철학 사람들 대학원에서 배우기만 했는데 나도 이제 뭔가 보이겠다 그래가지고는 시작을 했는데, 그 경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그나저나 이건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스님들을 깨쳤다는 경험 좀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조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엉뚱하게도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엉뚱하게도 저희가 쌍둥이가 있는데, 저희 집 사람도 미네소타 주립대학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캠퍼스에 있는 철학과 교수인데, 원래는 생물학 전공이었습니다. 이 사람 서울대학 나오고 한국 사람인데, 또 전공을 바꿔가지고 철학으로 학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도와줬어야 됐어요. 근데 애가 나온 거예요, 쌍둥이가. 조 교수인데. 그래서 제가 휴직을 하고서는 집사람 대학이 제가 살던 곳에 1800마일 떨어졌습니다. 1800마일이면은 1800 곱하기 1.6km인데 그냥 뭐 운전해서 사흘 가야 되는 거고요. 휴직을 하고 2년 동안 가서 제가 이제 집안 살림하고 뭐 다 하면서 애를 제가 키웠어요. 반나절 가리지 않고 진짜 첫 한 6개월은 쌍둥이여서 기저귀를 하루에 24개에서 48개씩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데 그렇게 해서 한 2년 반쯤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한 2년 반쯤 됐을 때 제가 기저귀를 한 7,000장쯤 갈았을 때 갑자기 깨쳤다는 느낌이 딱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2004년이었는데 2004년 가을이었는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잔잔한 여운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그래서 야, 옛 선사들이 말씀하시던 깨침의 경험이란 게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네, 그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주로 영어로 된 책으로밖에 못했지만 우리 스님들은 저기 뭐 기저귀 가실 기회는 좀 없으셨겠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깨치시는 경험을 하신 적도 많으시겠죠. 사사로이 뭐 말씀해야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5월 달쯤에 6월 달에나 그다음에 제가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라는 책에서도 써놓긴 했지만은 제가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는 그런 경험이 계기가 돼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험 자체는 그 깨침의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경험만으로는 그러니까 경험 없이는 안 되지만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차차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기 함께 이제 나눌 수 있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함께 웃자고 이제 제가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썼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할 때, 시범 강의를 할 때 속으로 야, 이거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서양 철학 전공 교수를 뽑겠다는데 불교 철학으로 시범 강의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내가 정신이 돌았나. 근데 이제 속으로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안전한 강의를 해가지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살 것이다. 라는 우리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서는 그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녀석들 말품 팔아서 가르치면서 먹고 삽니다. 이제 다 백인이죠. 이 학생들 기억 난 나이지리아에서 유학원 학생이었어요. 그 동네는 뭐 97%가 이 동네 97%가 백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뭐 우리 다 아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선생님들이 아시지만 뭐 거기 있는 백인 학생들하고 백인 교수들이 뭐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보이셨다. 그 꽃을 드셨다. 염화, 이제 딱 그 얘기인데. 근데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고 당황했는데 오직 가섭존자만이 마하가섭만이 그 부처님의 마음 전해받고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네가 이제 법을 이어받아라 했다는 이제 우리 선문의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물론 이제 뭐 선의 태동한 곳은 중국이니까 아마도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겠지만 뭐 상관없죠. 이것이 이 선의 정신을 우리한테 전해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 아는 얘기니까 이런 거는 뭐 제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한다면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중요한 얘기는 좀 오늘 강의 뒤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로는 서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별점 그 경전 외에 밖으로 전해진 그 부처님 말씀 진리고 문자로는 서지 않는다라는 그 우리 선의 유구한 전통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정진하시는 많은 수행자가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참 재밌는 것이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참 재밌는 것이 제가 불교 철학 강의를 한 학기 내내 하면은 일주일에 3시간씩 해서 15주면
45시간을 강의하거든요. 근데 선에 관해서는 중국 불교 이후 중국 불교, 한국 불교, 그다음에 일본 불교에서 조금 합니다. 한 답수 6시간 정도 할까? 뭐 10시간도 안 되는데. 근데 나중에 그 강의 평가할 때 보면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철학 교수니까 아무래도 교학 쪽인데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봤자 미국 학생들조차도 불교의 정수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배신감을 느끼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다음에 배신감 느낄 필요도 없는 게 저도 선을 애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가르치는 강의 교재에 한국 불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불교에서 이 선교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의천 스님과 또 진울 스님 해서 선교 논쟁이 정해상 스님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과세물을 내요. 너는 어느 쪽이 옳으냐? 그러면은 거의 모든 학생이 너는 둘 다 중요하지만 역시 선의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약간 경고도 하거든요. 농담을 경고하는데 너네들 과세물을 채점하는 교수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참선이 아니라 누가 채점하는지 염두에 두고 과세물을 작성해라. 근데 농담을 해도 알고 제가 공정하게 평가할 거라고 다 알고는 자기들 좋아하는 자기들 옳다고 생각하는 수를 해요. 그럼 다 선이에요. 다 선. 그래서 제가 항복했죠. 뭐 제가 아무리 철학을 수십 년 동안 철학만 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전하려고 하는데 순수한 젊은 미국 학생들이 머리에 진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달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생이 편하고 우리보다 그 다음에 제도가 잘 정비가 돼 있어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일이 굉장히 공정하게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 다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항복하고 나도 선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범 강의는 또 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골랐네요. 조금 아까. 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말로 깨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말로는 깨칠 수 없는가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사실은 말로는 깨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으면 깨달음에 더 가까이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말로 깨치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이 말을 여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말에서 이제 이연견언, 그래서 말로서 말을 보내버린다, 없애버린다.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스님들? 이연견언. 그 다음에 이 비트겐슈타인의 사다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사다리. 이연견언이나 아니면 비트겐슈타인의 사다리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밌을 것 같은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 혹시 철학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 철학 전공하신 스님이 안 계시면은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이 서양의 최고 천재라는 사람인데요. 영어권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에서 독일어를
그 모국어로 사용해서 책은 다 독일어로 썼어요. 하지만은 활동하기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어서 쓴 책에 맨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쇼펜하우를 열심히 읽었답니다. 근데 이 쇼펜하우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사다리의 예가 나와요. 사다리의 예가. 사다리의 예를 어떻게 쓰냐면은 한국은 이런 데가 잘 없지만은 미국만 해도 이 평야인데 평야를 쭉 가다 보면 갑자기 벽같이 이 지대가 한 5m 정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부터 또 평원이 쭉 계속되는 지역이 있어요. 단층이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단층이라 그러죠. 이렇게 단층, 이렇게 단층이 있어요. 그래서 줄줄줄줄줄 걸어와서 사다리를 놓고 여기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수천 킬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또 사람이. 근데 이 사다리라는 것은 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갈 때만 필요하고 올라간 다음에는 필요가 없죠. 올라간 다음에 필요가 없죠. 이제 사다리를 버려야죠. 버리라고 돼 있어요. 사다리 메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글쎄 우리 저 선문의 전통과 같이 말을 쓰긴 쓰되 사실은 도교에서 온 얘기인데 말을 써서 말이 진리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쓰고 따라서 그것이 증명된 다음에는 말이 필요 없으니까 말을 버려라.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말을 버리다, 보내버리다. 마찬가지로 언어는 말은 하나의 도구, 사다리와 같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갈 때 그냥 도구를 쓰고 버려라. 그거를 어깨에 쥐고 메고 여행을 하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말로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다 이해한 다음에는 그 말을 버리고 수행에 나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20세기 중반에 이 서양 사람들이 선과 이 서양 철학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비교 연구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은 2012년에 저한테 성철 스님의 사상과 선과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해달라고 해서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개원 50주년 봉축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다 해서 사실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때 제가 아니 진짜로 돌 맞아 죽을 뻔했어. 진짜로. 불자들이 그나마 그래도 잘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가만 놔뒀지. 종합 토론이 있었는데 발표자가 6명 있었고 진행자까지 합해서 교수가 저까지 합해서 7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 그때만 해도. 근데 종합 토론 1시간 반 동안 저 혼자만 질문을 받았어요. 다른 분들한테 한 번도 질문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깨치는 경험을 위주로 깨치는 경험만으로는 깨달음을 할 수 없다고 제가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도 주최 측에서는 제가 20세기 초반 중반에 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선과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서구에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위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조차도 우리 선을 지지한다라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훈련 받기는 미국에서 그 스님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와 제가 강의하고 그랬을 때 스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철학자들은 미국에서는 그냥 싸움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논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방법은 그 논문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 논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열심히 읽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그 논문에 대해서 그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한국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때만 해도 벌써 뭐 20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의 그 선사상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으로 신나게 반대하는 게 스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는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다가 진짜 저보고 뭐 그 자리에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둥 뭐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는 둥 뭐 하여튼 해가지고 아이고 어때 제가 하루까지 법무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스님들은 이 사자 라이온의 후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우리 스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셨잖아요. 근데 그 옛날 그 지역의 왕자들은 그 무사 계급이죠, 다. 이 왕족이라는 사람들이 다 전쟁터의 장수고 그래서 뭐 법률을 굴리다 했을 때 그 바퀴륜이 이게 동네 달구지 바퀴가 아니라 전쟁터를 달리던 수레바퀴, 전차의 수레바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훌륭한 설법을 사자후라고 하고 앉아서 저기 설법하시는 자리를 사자좌라고 하듯이 이 사자의 자손들이거든요. 스님들은. 저는 저기 출가자가 못 되기 때문에 이 세계선 틀려서 저는 사자의 자손은 못 되고 그냥 호랑이의 자손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훈련받은 저기 호랑이 같은 철학자고 최소 지적으로는 스님은 사자의 후손이시니까 서로 으렁으렁 해야죠. 호랑이의 포효와 사자후 뭐 이렇게 딱 그러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논문을 발표했다가 뭐 제가 그래서 솔직히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크게 잘못해서 사실은 3년 동안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죄송하기도 하고 모르고선 제가 그래서 불교계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3년 지나니까 어떤 스님께서 저를 그 연찬회 또 발표하라고 초빙하셔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 비트겐슈타인 사람이 그렇게 아주 뭐 20세기 초중반 최고 천재를 했던 사람, 천재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서원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말로써 말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문답을 하는 것도, 그 법담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 선사 스승께 찾아가서 젠 마스터를 뭐라 그러는지 한국말로 선사 스승께 찾아가서 매일같이 검토를 받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말을 하지만 말로써 말을 없애버리는 그런 노력이 일환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다 알지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 달을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경전이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를 봐야지 아니면 이제 선문답 선어록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진리를 가리키는데 왜 진리를 안 보고 그냥 그 문자만 보느냐.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서 달을 잊었다. 하고 이제 뭐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를 이제 또 교수니까 제가 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손가락을 안 보면 달이 어딘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보면은 바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이 그러니까 달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전혀 필요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전혀 쓸모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러면 또 이제 저거 사자들이 모여 있는데 저 여우가 한 마리 떠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옛날에 안한존자가 그런 소리 들었죠. 저희 가섭한테 여기 500명의 사자가 앉아 있는데 너 같은 여우가 낄 자리는 없다. 뭐 이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마지막에 겨우 깨달아서 이제 왔다는 선문에서 만들어낸 얘기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글쎄 아무 방향 없이 달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달도 좀 쳐다보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게 나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개똥화두라고 있습니까 혹시? 스님들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제가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고려 시대 때 어떤 유명한 선사께 제자가 와가지고 스님 부처님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란 무엇입니까? 개똥이다 이놈아. 뭐 이제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근데 저 묻자 화두는 많죠. 뭐 묻자, 뭐 조주 선사의 묻자 화두, 뭐 그다음에 뭐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 그러니까 nothing 영어로 무,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데 개똥 화두라고도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그럼 제가 만들어냈다가 하면 되겠네요. 이제 저는 개똥화두를 만든 제가자입니다. 근데 이제 무라는 말하고 사실은 개똥이란 말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없을 무자 개똥이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제 청중에게 그때 한 30명의 학생과 7, 8명의 교수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범 강의를 할 때 설명을 안 했어요. 이것은 화두처럼 던졌습니다. 공안처럼. 붓다는 무엇입니까? 그럼 piece of dog shit이다. 그러니까 개똥 한 조각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이 이제 귀가 번쩍 뜨이죠. 제가 나는 이래봬도 엉터리지만 불자다. 내가 뭐 누구를 모독하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물론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이 스스로 깨쳐야 될 진리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신성모독을 하는 웃기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할 때 저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졸음이 싹 가시죠. 아니, 이 사람이 와서 붓다가 개똥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짝 이렇게 또 농담도 합니다. 교회 가서 예수가 개똥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나죠, 그러면. 이슬람 사원에 가서 알라란 무엇입니까? 근데 개똥이지. 이러면 정말 아마 그 집은 완전히 자자손손이 다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절집에서는 좀 뭐 구경하면 안 되지만 훨씬 융통성이 있죠. 그럼 뭔가 숨은 뜻이 있을 거라고 여유 있게 생각을 해주죠. 절집에서. 제가 이제 불자라고 밝히고서는 여유 있게 생각할 거니까 한번 헤아려 보자 이렇게 나갑니다. 예,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네,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똥화두가 중국 마두성사 스님께서가 이제 대매라는 제자한테 하셨던 말씀이신데 그래요? 대매 이제 제자가 부처님이 뭐냐 하니까는
마조선사님께서가 이제 그러면 또 돈은 무엇이냐 네. 하니까 또 마조선사가 매제 이제 제자가 그러면 돈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제 마조선사가 개똥이구나 하고 대답하시다. 아, 그럼,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매제 이제 제자가 아이고 하면서 고기를 도리도리 하면서 나갔다. 아, 예. 그 마조스님이 개똥 말씀하셨군요. 아,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때 마조스님 모르고 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여튼 뭐 뒤통수를 제가 어떻게 맞았어요. 그래서 겁도 없이 서양 철학 전공 교수 뽑는 데 가다가 저기 선문답을 갖다가 야 이걸로 난 죽어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선호록 그때 뭐 제대로 읽은 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이게 도대체 뭐냐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자중에다 같이 그러니까 앉아있는 학생과 교수들한테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굴려보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머리를 굴려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제가 마조스님 어록 더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 뭐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선 쳐다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의 비읍자도 몰라요. 한동안 이 미국이 티벳을 이용하느라고 정치적으로 티벳 불교를 한참 띄웠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만두고 신장의 위구르 쪽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티벳 불교가 굉장히 미국 정부의 뒷받침으로 컸다가 요즘은 좀 많이 잦아들었어요. 대신 이제 신장 얘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인기가 좀 없죠. 요즘은 불교가 전 같지 않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불교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는 뭐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뭐 정말 기독교인들밖에 안 사는 데이기 때문에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겠어. 제가 이제 나중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불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40명의 백인이 딱 앉아있는 백인이 앉아있고 강의실 가득 메우고 앉아있었습니다. 발디딜 틈 없이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바닥은 그냥 이제 차갑죠. 그때 겨울 12월 15일이어가지고 추웠었는데 차가운 돌바닥이었었는데 누가 스님들한테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서양 사람이 한국말로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고 하고 서양 사람이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서양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무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저라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르침이다.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서양 사람들이 따지듯이 한번 그러니까 따진다기보다 분석하듯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가르침이 불교 말고도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도나 아니면 회교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구별시켜주는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 좋은데 다른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거의 유일한 답은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공부가 부족한 종교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조금 잘 안 들려. 예,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종교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 예. 기독교나 힌두교나 뭐 자아 이론이나 그 기독교나 이런 분들 보면, 기독교는 이제 신이 계신 곳에 가서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힌두교도 자아가 신과 계약을 해서 내가 신과 합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 제가자분들한테는 분명히 천상에 태어나는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도시를 하고 내가 말한 신도 고리를 지키고 하면은 천상에 가서 태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법에 대한 견해나 이런 마음이 성숙한 그런 제가자분들한테는 거기에 태어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태어나는 것은 수명이 있고 어떠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가 없다. 네.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소멸하기 마련이니 그것을 깨달아서 가해를 없애서 궁극적인 행복인 행탈과 열반으로 가야 한다.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저희 대학에 와서 강의 하나 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아니면은 힌두교 쪽과의 이제 차별을 하시면서 이제 불교는 궁극적으로 뭐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불교가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깨달음이 이제 해탈과 열반에 이르니까 이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체계인데 그 부처가 이제 영어로 붓다인데 부처님이 붓다인데 붓다라는 말의 뜻이 깨달은 자라는 뜻이죠. 깨달은 자. 영어로 이제 깨달은 자, enlightened on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깨달은 자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서양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꼬치꼬치 이렇게 깨묻습니다. 저도 서양에서 뭐 훈련을 받았고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럼 뭘 깨달았냐 이렇게 나옵니다. 뭘? 그래서 이제 벌써 답변하신 스님께서 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그 궁극적인 행복의 길, 그런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해탈과 열반에 이르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또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서양 사람들은 만족을 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한 두어 가지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세 가지 소개한다면 서양 사람들한테 스님들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소개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두세 개?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불자님이시고 여기가 스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고성제하고 직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고성제, 직성제. 네, 쉽게 풀이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행복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분명히 두 가지는 양쪽 다 존재를 합니다. 감각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함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들도 다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겪었을 때 고통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이 항상 영원하지는 않고 행복하다가도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그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내 마음을 깊게 생각해보고 내 생각을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았을 때, 즉 나는 항상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 행복이 변하기 시작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이 영원하길 항상 바라고 그것을 추구해왔는데 그것이 다시 변할 때. 근데 사실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사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나 정신적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고통을 겪었을 때 그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우리가 영원하길 바라고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집착이거든요. 네. 가래의 세 종류 중에서 요게 아니면 요게에 해당하는 일단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스님께서 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외국을 나가보진 않았고, 하지만 그 한국에서 제가 운동을 할 때도 외국 분들하고 좀 운동 많이 했었는데, 제가 경험 외국 분들은 굉장히 좀 한국 분들보다 그냥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어떤 표현 방법이 있어서 화가 나면 화를 바로 내고 그런 게 좀 단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서 만약에 제가 그 미국 분들한테 부처님 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인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가장 쉽게 풀이한다면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인과에 대해서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라고 저는 바로 좀 간편하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이거 아주 굉장히 굉장히 아주 통찰에 넘치는 말씀이시네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음을 인연으로 해서 웃을 일이 과로 생긴다. 아, 뭐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데 단순하다기보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잡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복잡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만큼 걱정거리, 잡념이 적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말씀도 나중에 또 5월 이후에 스님들과 만나서 더 나누죠. 제가 일주일에 닷새는 통소사에서 살고 싶으니까. 자, 다른 스님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쉽다면 또 쉬울 수 있는 방법,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교계에 대해서 구사하려고 하니까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고 돼 있는 종교가 이제 수행 방법이들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이제 서가세존이 무사마시타르타 있을 때, 왕세존이 있을 때 어떤 질문으로서에 대해서 사유로서에서 이제 정을 들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뭔 말이냐면 내가 어떤 감정에 욱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누구한테냐? 본인 자신한테 얘기하죠. 그냥 제 3인칭 관찰자 신점을 자꾸 내비쳐야 나한테 계속 이제 에고에 주착돼 있던 나한테가 이렇게 자꾸 질문거리로 던져주면 그 주착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럼 사실상 이런 형태는 집중 수행과 관찰 수행의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불교적인 강의를 빼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한테 맞췄었을 때 그때 질문의 수행을 해보는 게 어떠냐.
사실 이거는 교계에서도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써놔도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 다 모아가지고 반드시 책으로 엮어야 됩니다. 지금 그 스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런 지혜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흘러가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요. 나중에 더 말씀을 더 나눠서 제가 쓸 책에다가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네요. 그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 교류와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고성제, 무상에 관한 이런 말씀들 아주 좋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로서 그 사람, 그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외국 사람한테 특히 그 불교를 잘 전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좋은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서구화돼 버렸거든요. 굉장히. 제가 요즘 그 한국 그 TV 드라마나 아니면은 뉴스를 봐도 어떻게 된 사람들이 저보다 영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영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사람들. 그 다음에 사고방식도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미국 젊은이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교수다 보니까 맨날 젊은 사람들하고만 사귀는데, 그래서 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생각하는 이런 그 스님들의 지혜가 한국에서 불교를 모르는 다른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써도 아마 다 먹힐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서구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서구적이고, 뭐 저만 해도 완전히 사람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예의를 차린다고, 스님들께 예의를 차린다고 미국에서는 강의할 때도 안 입는 그 정장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한테 어떻게 포교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선 만들어낸 지혜가 사실 한국에 있는 다른 불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다 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 지혜를 같이 모아보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뭐냐,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줘서 다음엔 제가 또 다른 걸 또 해보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인데, 깨달았다는 것은 삶과 세계에 대한 진리겠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사성제, 오십열두 사성제가 있고, 무화 같은 것은 얘기해주기 어렵죠. 서양 사람들한테 이건 제가 어제 2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했던 거니까 어려운데, 오늘 강의를 위해서는 저는 연기에 대해서는 꼭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님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 적어놨는데, 오늘도 기분이 좋아서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무상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그러면 신나가지고 밥도 잘 먹고 그냥 건강해지고 이렇습니다. 무상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스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님 붓다란 무엇입니까? 개똥이다 이랬을 때 제 나름대로 만들어낸 이 선문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기본 교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시범 강의할 때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라클레이토스, 히랍의 옛날 철학자 중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보다 더 오래된 이 사람이 만물이 변한다 이랬어요. 만물이 변한다. 하나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고 변한다. 그래서 아무도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2번째 들어갔을 때는 그 강이 똑같은 강이 아니고 계속 강물이 흐르니까요. 또 2번째 들어갈 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서양 사람들조차도 만물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무상하다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오면 이제 헤겔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은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사람이 이제
파라클레토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무상에 관해서는 서양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하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밖에 안 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밖에 안 했는데 지금 오늘 모여 계신 스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갖다가 새로 더 넣었습니다. 우리 다 알죠. 전 잘 몰랐는데 한국에서 경전에 나오는 구절을 읽을 때는 같이 읽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읽죠. 그러면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처님의 어떤 사람은 연기의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무슨 공식같이 생겨서요.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읽은 모든 철학의 구절 중에서 가장 진리를 보여주는 최고의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군더더기 없이 표현하신 그거기 때문에 저는 역사상 최고의 철학적 진리가 들어간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알쏭달쏭하지요. 이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초기 경전에 보면은 12지 연기를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 무명이 있을 때 행이 있고 행이 생겨남으로 식이 생겨나고 식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 없을 때 행이 없고 행이 없을 때 식이 없고 식이 소멸하면 명세계에서 무명을 소멸하면은 결국은 이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생로병사가 다 소멸해서 고통을 사라지게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물론 초기 경전에서도 이 연기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연기를 원인과 결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웃어야 웃음이 있을 때 웃을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인과로서를 얘기를 했죠, 많이. 근데 이제 북전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이것을 비인과적 관계로까지도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이 분분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3년 반 동안 불교 철학을 인도 불교 철학을 강의하던 마크 스테르츠라는 저랑 아주 친한 저도 나이가 18살 많습니다만은 저랑 친구처럼 지내온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마크 스테르츠라는 사람을 불교 교리 철학적 분석의 세계 제1인자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써놓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글쎄 뭐라 그러냐면은 대승에서 연기를 원인과 결과, 이렇게 물질과 물질 사이의 원인과 결과는 물질과 정신 사이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비인과적인 관계로까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그냥 남편과 부인은 남편이 있어야지 부인이 있고 남편이 없으면 부인이 없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교수와 학생도 학생이 있어야지 교수가 있지 학생 없이 교수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존적으로 서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상하, 좌우, 무겁고 가볍고 이런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상들도 북전불교에서는 연기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관계, 그것을 철학적으로는 비인과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원인과 결과, 성냥을 그으면은 불이 붙는다. 이런
원인, 성향을 긋는다는 원인과 불이 붙는다는 결과, 이런 원인과 결과가 연기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리고 이제 이 인도 불교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것만 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전 불교, 북전 대승 불교에서 이 동아시아 특히 뭐 풀리 끝에 달린 아침 이슬 한 방울에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일본 그 13세기 일본 도겐 선사가 이렇게 써가지고 유명해진 거지만, 사실은 우리 7세기 의상 스님의 그 법성 화엄 법성계에 보면은 그 일미진중 함시방에서 티끌 하나에도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 작은 티끌 하나에도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물론 이제 화엄의 세계관을 다 얘기한 겁니다만, 이런 것은 인과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이게 인과와 비인과적인 관계를 어떻게 나누냐에 대해서는 제가 5월달 이후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지,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성향을 긋는 것과 불이 붙는 시간적 차이가 있고, 브루투스가 시저를 칼로 찔렀는데 찌르는 순간과 시저가 죽은 순간은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한 비인과적 관계는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크 시데리스가 옛날에 저보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북방에서의 이 연기를, 북방에서 이렇게 연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제 티격태격 했는데, 근데 요즘은 마크 시데리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연기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그걸 갖고 강하게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 분명히 인과관계인, 분명히 연기관계에 있는데 이것이 수학적으로만 이해가 되지 인과적으로 시간 차이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우리 북방의 연기에 대한 이해를 지지합니다. 요즘 물리학 교수분들이 이런 글을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존재세계가 북방식의 연기 이해를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신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연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할 게 좀 많기는 한데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 풀잎 끝에 달린 이슬방울 하나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들어갈 때, 요건 조금 설명을 해야지 제가 이제 스님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그다음에 제 방식대로의 선문답 이해가 가능한데, 스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미국은 지금 밤 11시입니다. 그래서 밤 11시인데, 스님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미국에 어느 뚱뚱한 트럭 드라이버가, 뚱뚱한 트럭 운전사가 최소한 한 사람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트럭 드라이버가 수백만 명이거든요, 여기. 트럭 운전사가. 있겠죠? 예, 밤늦게까지 운전하고 고속도로마다 있는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먹는 미국 트럭 운전사가 당연히 한 명 이상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거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이 분자생물학자, 유전공학자 가운데 빨간 양말을 즐겨 신는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뭐 수십만 명이나 있으니까 유전공학자가 그중에 한 사람은 빨간 양말을 신겠죠. 가끔 가다라도. 네. 근데 이 유전공학자가 빨간 그 미국에 살고 있는데 글쎄 저기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그러면 스님들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건 화엄의 세계관인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스님들이 의식을 하진 않았지만 지구 반대편에 빨간 양말을 즐겨 신는 유전공학자 한 사람이 있다는 속성을 스님들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어떻게든 방식으로 의식을 안 했지만 연결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럼 그 연결고리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트럭 드라이버가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트럭 운전사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 24시간 하는 맥도날드 들어가서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 전에는 스님들한테 이 저기 뚱뚱한 트럭 운전사가 배고파서 먹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의식은 안 하셨지만 그런 사람과 뭐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의식을 하고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스님들 개개 한 분 한 분과 이 우주 삼라만상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서양 사람들도 뭐 관계 내재론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있는 이론인데 그렇죠? 우리 화엄에서는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했죠. 그 관계가 또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첩첩이 쌓여가지고 중중무진하다, 상즉 상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굉장히 심오하고 훌륭한 통찰인데 그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의상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그만 티끌 하나가 모든 이 시방세계 모든 것과 연결이 돼 있고 서로 철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게 삼투돼 있다, 페니트레이트 된다 그러는데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관철했다 그러나요? 페니트레이트 됐다는 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작은 티끌 하나에도 온 시방 세계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의상 스님이 7세기 이 말을 한 거를 글쎄 일본의 도겐 스님은 13세기에 좀 예쁘게 바꿨어요. 그거를. 풀잎 끝에 맺힌 아침 이슬 한 방울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먼지 한 티끌보다 풀잎 끝에 맺힌 이슬 한 방울 훨씬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600년이나 늦게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서양에는 이 도겐 선사의 구절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의상 스님보다 600년이나 늦었는데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우리가 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스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부처님의 진리, 불교의 진리를 설파하실 때 아주 예쁜 문장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하게 하셔서 서양 사람들도 가면은 뭐 한국말로 뭐라 하죠? 뿅 간다 그러던가요? 그렇게 아주 그냥 매력적으로 느끼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게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한 5분만 쉬고 할까요? 스님들? 그래서 지금 2시 7분인데 2시 15분에 다시 뵙기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2시 15분이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시간이 별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언제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연기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연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잘 안 되네. 잠깐만요. 연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연기가
연기하는 모든 것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으로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초기불교에서는 공을 얘기 안 합니다만은 북전불교에서는 공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근데 이제 만물이 공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용수, 나가리 순환은 주로 귀류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과 결과, 그 근본 중송의 첫째 챕터 인연품에 보면은 원인과 결과에 각각 자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귀류법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자성이 없다. 즉 원인과 결과는 자성이 없다. 공하다. 라는 그 증명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제 방식대로 한번 그 증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누구의 말에 의하면 뭐 바바비베카 한국말로 청목이라고 그러던데 그 청목의 그 논증과 뭐 닮은 점이 있다 그러는데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논증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훨씬 짧거든요. 쉽고. 그래서 저는 스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좋은 논증을 보면 그 논증의 패턴을 숙지하셔서 스님들 스스로 그런 논증을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철학 공부할 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그 논조의 패턴을 숙지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것을 응용하셔서 스님들 자신의 목적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새로 패턴을 만드셔도 좋고 이렇게 패턴을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 이게 마치 전투에 있을 때 좋은 무기를 하나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 아규먼트를 그러니까 논증을 만들어 봤는데 만물은 조건에 의해서 생성, 지속, 소멸한다. 그러니까 연기한다. 첫 번째 줄은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그 불자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뒤따르냐면은 조건에 의존해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같은 얘기죠.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죠. 근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본성, 즉 자성을 가질 수도 없다. 아니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자기 자신의 본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어떤 것도 자성을 가질 수 없다. 즉 만물은 공하다. 라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사람들한테 공이 뭔가를 좀 가르쳐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제도 한 스님께서 법명을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강의가 다 끝날 때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공을 존재의 양상, 그러니까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생긴 것이 역삼각형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역삼각형으로 생긴 모양, 그게 그냥 모드예요. 그냥 양상, 생긴 양상. 저는 공을 사물의 존재 양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얼굴 모습이 생긴 모습이 역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역삼각형이 그 사람 얼굴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본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삼각형이 그 사람의 고유한 자성이 될 수도 없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공도 사물이 존재하는 양상, 그러니까 자성을 결여한 채로 존재하는 양상을 줄여서 공하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공하다는 것이 어떤 사물의 본성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역삼각형으로 생긴 얼굴의 본성이 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부분을 보면
사물은 독립적인 존재로 자성을 가지고 상주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공하니까 자성이 없죠. 그래서 상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뭐 무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제 강의에서는 없었던 건데, 옛날에 강의할 때는 없었던 건데, 어제 그 한스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일부러 살짝 넣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상주론과 그 단멸론을 동시에 배격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의 가르침도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얘기가 상주론과 단멸론을 동시에 배격하기 때문에 상주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도 아닌. 그럼 뭐냐? 그러면 이제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가상으로,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 사실은 그냥 환으로 그 상주와 단멸의 중간 뭐 같은 데서 그 존재한다. 이제 이것이 만물의 존재 양상, 즉 공이 존재의 양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 실은 존재 양상이 환이다, 환상이라는 것이 칸트 철학에서 말하는 현상과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현상과 같은 얘기여서 한국에 계신 어떤 철학자분은 칸트 철학이 불교 교리와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사실은 이제 제가 말하는 너무 힌두교를 너무 많이 가져오시고, 왜냐하면은 칸트 철학은 현상의 근거로서의, 배후의 근거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거든요. 물 자체라고.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있고 거기에 그 현상으로서 뭐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불교는 근본적인 아트만, 브라만, 뭐 신 이런 거, 뭐 브라만 이제 신 그런 건데, 이런 거 없이 현상만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모두가 다 가상이고, 공가중, 천태에서 공가중 할 때 가고 중이고 공이고 환이다. 이래야지 이제 이 부처님 말씀과 어긋나지가 않은데, 그 칸트 철학과 그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분은 저랑 한번 사실 인터넷에서 6년 전에 한번 크게 한번 논쟁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후에 있는 뭐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기체, 실체, 서브트레이턴 이런 거를 그런 것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일반 비판 불교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교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제가 오늘 그 말씀에다가 더 투자할 시간은 없고, 오늘 제 주제와 관련돼서 진도적으로 더 나가고, 그 문제는 5월 중순 이후에 저와 시간이 충분히 많으니까 그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스님 붓다란 무엇입니까? 개똥이다라는 개똥과도 비슷한 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선문답이 있는데, 이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논리학 시간에 들은 얘기예요. 논리학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어디 가서 선문답을 듣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논리학으로 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재미있었는데, 자, 이 호수 표면에 보면 이렇게 달이 떠 있거든요. 자, 저 호수 위에 있는데 저거가 그게 달이냐 물이냐 라고 이제 선사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가만히 있다가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어떤 도사 같은 제자께서 딱 일어나서, 스승님, 어제 저녁에 남녘 하늘에서 북극성을 보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께서 옳거니 하고 박수를 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주면 어리둥절해서 아무 얘기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뭐 선문의 전통에서는 따지지 말고 그냥 화두를 물어라 이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주려면은 우리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불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그냥 화두를 질끈 깨물어 이러면은 아무래도 전법화하기가 조금 더 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왜 그 선불교에서 우리 선문에서 침묵이 그렇게 중요시 되는가를 서양 사람들한테 다음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뭐 우리 화엄에서 법계 연기는 우리 다 알고 있죠.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중중무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계 관계로, 연기의 그물로. 그래서 하나도 거기서 빠져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서로 아주 촘촘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중무진, 겹겹이. 그런데 존재세계 전체가 이렇게 그 중중무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은 언어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쉽게 쓰는 말입니다만은 사람, 우리 이제 사람이라는 아니 뭐 스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사람이라고 해보죠. 사람이라는 생각을 딱 떠올린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사람이라고 딱 떠올립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그룹 안에 딱 들어가요. 자기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러면 이것은 분별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은 사람과 무엇으로부터 사람을 분별하죠? 사람이라는 그 저희 상을 딱 마음에 떠올리면 말을 함으로써 사람이라는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그런 상을 떠올림으로써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부터 딱 분별을 하죠? 예,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 아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딱 분별을 하죠. 이거를 이제 그 우리 절집안에서는 전통적으로 차별한다고 이제 그 번역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엔 이게 무슨 차별인지 무슨 뭐 저는 그냥 분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별하면은 영어는 discrimination이고 분별이면 differentiation이어서 다른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차별이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요즘은 분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차별을 하게 되죠. 사람이라는 상을 떠올리면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개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언제나 이 사물을 그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스님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스님을 한 그룹 안에 모으고 스님 아는 것으로부터 차별을 분별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마치 스님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공통의 자성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이라는 말을 써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본성, 즉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벌써 공에 어긋납니다. 아무것도 자성이 없는데 말을 쓰면 벌써 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데 법계 연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진짜 중중무진 겹겹이 무한한 겹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람과 사람 아닌 것으로 분리를 시켜버리면 존재세계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머릿속에 떠올려도 말 한마디만 머릿속에 떠올려도 그러면은 우리가 존재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죠. 불교에서는 법계의 연기를 받아들이고 법계의 연기의 중중무진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걸림없이 서로 진짜 연결되어 있는 존재세계를 함부로 잘라서 나눠서 하면은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죠. 어떻게 존재세계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서도 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세계를 강제로 상으로서, 개념으로서, 말로서 나눠버림으로써 나눠버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실상을 파악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문에서 말씀하시는 개구즉착, 입을 벌리자마자 오류에 빠진다. 그 다음에 동념즉괴,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어그러져 버린다. 그러니까 정말 맞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우리 성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또 전해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제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무런 단어나 말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분별되고 차별돼서는 안 되는 존재세계를 나눠서 분별하고 차별하게 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말은 걸림없이 연결되어 있는 연기의 그물로서의 존재세계를 단절시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즉 진리를 가려버린다. 그래서 우리 선에서의 침묵은 단지 말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의 침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차별화하는 상을 만들어내는 생각들을 모두 멈춘다는 의미에서의 침묵이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 알았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진리는 그러니까 실상 그대로 존재세계의 실상 그대로는 말로 표현될 수 없다. 어떤 말이나 개념의 사용도 어떤 말이나 개념의 사용도 차별화를 함축하게 돼 있고 차별화는 존재의 참된 양상인 연기와 공에 어긋나게 됐기 때문이다. 차별해서 그룹을 만들어 버리면 마치 그 안에 있는 그룹에 속하는 것들이 공통의 본성, 즉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도 생기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물론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부처님께서 말없이 고탄송해를 들어 올렸는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진리라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말로 대답하라니까 부처님께서 유머고사처럼 그냥 참 침묵만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대신 훨씬 스타일 있게 멋지게 꽃을 속에 싹 들어주셨죠. 이렇게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전법과 포교가 이게 됩니다. 이게 예쁘고 멋지고 우리 스님들 위를 갖추시고 그러시면은 전법이 훨씬 잘 됩니다. 이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미남은 못 되더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입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이 잔잔한 호수의 표면에 비친 달. 이것이 물이냐 달이냐 하면 이게 질문 자체가 순 엉터리 질문이거든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답변이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로 답하라라고 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넌센스죠. 서양에는 넌센스인 질문에는 넌센스가 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이냐 달이냐 질문하니까 어떤 도사 같은 학생이 어젯밤 남녘하늘에서 북극성을 보았습니다. 그건 아주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남녘하늘에 어떻게 북극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질문에 엉터리 답변을 해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했기 때문에 엉터리로 그냥 답변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붓다란 무엇입니까? 라는 홍창성의 개똥화두는 뭔가 하면은 이거 제가 트릭을 좀 썼어요.
그 질문, 이 개똥이라는 말은 이제 질문 자체가 넌센스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 말로 썼는데, 그 서양에서는 그 여기 저 영어 좀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 넌센스라는 말을 불쉿 이러거든요. 쇠똥, 불쉿. 불이 이제 황소고 쉿이 똥이니까 이제 불쉿 그러면은 헛소리다 이러는 소리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엉터리 소리 하면은 우리는 개소리 한다 이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불시팅 한다고 쇠소리 한다 이래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서양 얘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축을 길렀던 유목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밀밭 다 가지고 있고 이제 가축을 길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똥보다 쇠똥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 헛소리 한다를 이 사람들은 쇠소리 한다 이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개소리 한다 이러죠. 이제 개똥이다라는 말은 이제 독쉿이 엉터리 소리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짝 하나를 또 이렇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죠. 이 사람들은 개똥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소똥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붓다란 무엇입니까, 스님? 불쉿이다. 그러면 헛소리다라고 금방 아는데 제가 불쉿을 안 쓰고 독쉿, 개똥을 썼기 때문에 계속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트릭을 썼는데 저는 장난쳐야 살거든요. 서양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래서 말로는 답할 그러니까 왜 붓다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넌센스인가 하면은 옛부터 부처님 붓다는 진리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은 진리의 법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고 부처님의 몸은 법신 진리의 몸이고 그런데 붓다가 무엇인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진리가 무엇인가는 결코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데 말로 대답하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리고 질문했으니까 당연히 헛소리, 개소리, 개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처음에 제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더 하는데 우리 다 아는 건데 우리 절집에서는 너무너무 이 집착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글쎄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의 어록조차도 거기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자유로우라고 살불살조를 가르치죠. 이건 뭐 아주 그냥 제가 서양 사람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불과해서 저런 소리를 그냥 떠들 수 있냐. 물론 이제 의미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거다. 부처님이나 아니면 조사라는 상에조차도 집착하면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버리라는 얘기다. 제가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제가 왜 최근에 깨달아서 부처가 되신 분이나 아니면은 위대한 조사가 안 나오시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모든 분이 살불살조를 떠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맞아 죽을까봐 부처님도 못 되고 조사도 안 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농담같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말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강의를 어떻게 끝냈냐 하면은 이건 물론 미국에서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한 대로 말로써 말을 없앤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이해한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 말로써 개념으로서 온갖 상으로서 설명한 모든 내용이 실은 환상에 불과하고 실은 개소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 강의가 끝나는 순간 제 강의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한 말은 제 말로써 다 모두 버리고 이 강의실을 나가십시오. 이러면서 끝을 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 선의 정신을 말로써 전하려고 노력했던 그 경험담입니다. 자, 이제 스님께서 굉장히 여기서 아무래도 분하신 마음을 가지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말로 너무 선을 설명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코멘트 하실 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시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혜라고 합니다. 그 예, 다름이 아니고 예. 일단은 남방과 북방의 불교의 차이가 지금 네. 준론과 성자고 아비담마라는 법의 체계에 의해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준론의 입장에서 반야고의 직관을 강조한 것이 북방으로 들어왔고 그 북방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에 대한 직관을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반야고가 애초에 그 직관을 그 성자고 아비담마의 설일처 이후에 해당하는 법에 대한 논의들을 너무 현학적으로 빠지는 게 비판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직관적인 것이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선문답이나 직관을 강조하는 선문답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또 다른 또 관점을 보자고 하면은 저는 좀 남방불교를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남방불교 입장에서는 그 무상보모와의 직관을 위해서는 나라는 것이나 마음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세상이라는 존재 인간에 대한 것을 그 성질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는 고유 성질로서 가진 법들로서 해체를 하고 그 법이 무상보모와의 파악을 해서 그 해탈열반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직관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직관만을 하다 보면은 좀 엉뚱한 대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체적인 이런 법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정현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아시아 불교보다 인도나 남방 불교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언어적으로 인도 유럽어 계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로들의 문헌을 읽기가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나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산스크리트나 아니면 빨리로 된 문헌을 읽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 여자분한테 들었는데 독일어랑 자기네 산스크리트는 아주 굉장히 가깝다고. 근데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 아트만이 독일어로 아트맨이 숨 쉬는 거거든요. 그 브리딩은 숨 쉰다가 아트맨인데 분명히 아트만도 어제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원래 그 영혼이라는 것이 생명의 숨결이라는 뜻이었다고 히랍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리안족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면 분명히 아트만도 생명의 숨결 이런 거와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트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언어적으로 접근하기 쉬우니까 이 유럽 학자들이 남전불교 그러면 인도 대승불교더라도 인도 불교를 우리 동아시아 불교보다 훨씬 편하게 접근하고 연구를 많이 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쪽 사람들이 언어 구조도 좀 그런데 제가 중국어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문 문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발음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어의 문법 체계나 영어만 해도 뭐 그래 괜찮은데 뭐 산스크리트 문법 체계에 비하면은 중국어의 문법 체계는 좀 이 종잡기가 많이 힘든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는 서양학자들이 동아시아 불교에 대해서 별로 존경심이 없어요. 지들이 문헌을 못 읽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읽고도 너무 문화적으로 달라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두 가지 다여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존경이 없어가지고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크 시테리츠가 제가 전공이 원래 서양 현대 분석 철학이고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출세하려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출세하려고 철학 교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2007, 8년쯤, 6, 7년, 7, 8년쯤에서 불교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몇 년 돼서 나 암만 해도 불교 쪽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바꿔야겠다. 서양 철학에서.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느 쪽을 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쪽, 남쪽으로 하겠냐. 대승불교더라도 인도 쪽으로 하겠냐. 아니면은 동아시아 불교를 하겠냐. 그래서 제가 인도 쪽은 뭐 서양학자들이 많이 해놨는데 남방. 그다음에 막스트리스 교수 당신도 많이 해놨지 않냐. 나는 아직도 할 것이 많은 개척할 것이 많은 동아시아 불교를 하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글쎄 세상에. 왜냐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래야지 제대로 된 철학이지 우리 동아시아 불교처럼 중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팍팍 이해하는 것은 그건 철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벌써 이 얘기를 한 게 벌써 15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어서 그때만 해도 자기는 중국엔 한 발도 들어놓지 않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정도로 중국을 싫어했는데 뭐 티벳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중국에도 가겠다 그러고 중국에서 한 학회에서 또 발표도 하고 뭐 저도 불러가지고 중국에 있는 뭐 인터넷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영어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굳이 왜 서양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불교를 재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저항이 있을 수 있죠. 저만 해도 문화적으로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든요.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이니까 어려서부터 뭐 깊이는 아니지만 불교에 노출돼서 알고 뭐 한문도 읽고 한국어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는 서양 철학도 이해하니까 근데 왜 이 서구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냐면요. 미국 사람들을 이해시키면은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냐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차를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교를 일단 가장 큰 문화 시장인 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뭐라 그러죠? 제가 영어로는 생각하는데 한국말 생각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구성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포장을 달리해서 그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만든다기보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만큼 이렇게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지는 않은데 그런 면에서 인내심이 강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없죠. 근데 뭐냐면은 워낙 전 세계의 모든 다양한 종교 사상, 문화 예술을 다 가져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좀 해봐서 이건 좀 먹히지가 않네 이러면요 금방 포기하고 다른 걸로 가요. 금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를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불교를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차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정현 스님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으세요. 다 옳으신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연장시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스님 말씀에 다 찬성하고 또 연장시켜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난 30년 돼서, 근데 옛날에는 어떤 책을 사서 읽는데 그 책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이 책이 너무 어려운가 보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아직 좀 못나서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옛날부터요, 자기가 책을 읽어서 그 책이 이해가 안 되면은 책을 쓴 사람이 멍청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책을 그러니까 영어로 he doesn't know what he writes about. He doesn'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떠버리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바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냥 말은 다 살아있어요. 누구나 말을 잘해요. 내용 없이.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은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표현을 맨날 쓰죠. 근데 책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읽어서 이해될 수 있지 않는 책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는 책을 쓴 사람은 그 사람이 바보라고 미국 사람은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 면에서는 이제는 미국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읽어주실 분들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죠.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통스럽게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책을 깨끗하게 써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정혜 스님께서 마지막에 코멘트 잘 하셨지만은, 직관에 의존하다 보면 이게 너무 문화 상대적이 돼버립니다. 한 문화 집단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른 문화 집단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미국이라는 문화가 우리 문화와 얼마나 다릅니까? 말도 못하게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직관에 통한다고 거기서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감화선이 미국에서 잘 안 통해요. 너무 직관에 의존하기. 숭산 스님께서 오셔서 조금 성공했죠. 조금, 많이 말고. 일본보다는 성공 못했습니다. 근데 숭산 스님은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약간 농담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스님 질문도 받아야 되는 농담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셔서 설법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법담하시는 걸 한번 봤는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 숭산 스님의 영어 실력을 보고 나서 제가 나는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저렇게 영어를 못 하시는데도 저렇게 성공적으로 전법을 하셨으니까 숭산 스님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나는 진짜 잘할 수 있다. 아니 근데 그분의 파워는 영어가 아니었죠. 랭귀지가 아니라 설력이었죠. 설력. 그래서 그 짧은 한마디로 그냥 미국 사람들을 다 감화시키셨죠. 근데 영어도 잘 듣지도 못하셔서 맨날 옆에서 해설을 다시 해주고 그랬어요. 대신 하시는 말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잘해야 뭐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교 정도 수준의 영어로 그렇게 잘하셨어요. 설력이죠. 근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 불교를 서양에 알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야 전 세계로 포교를 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려면은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분 질문이나 코멘트. 저는 시간 오늘 많습니다. 기운도 많고.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바다를 보면은 그냥 바다 자체를 즐기면서 웃고 떠들고 또 파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미술 전공생이 바다를 본다면 어떤 세계 농도나 물감을 4개를 섞어야 저 색이 나온다고 그렇게 바다를 볼 것이고 물리학자가 봐도 어떤 바다를 본다면은 어떤 파도의 어떤 에너지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학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교수님께서 이 불교 수행을 했을 때 어떤 남들보다 어떤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고 또 철학적 사유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거 또 써놔야 되겠네. 예. 예, 제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그 줌을 통해서 하는 경전 읽기 모임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스스로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와 저 집사람 둘 다 스스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동종 계통의 선사,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 출가자는 아닌데 제가 선사인데요. 뭐 모든 인간은 다 받은 사람입니다. 경작과 교수인데 경작과 교수 부부 은퇴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맨날 요즘에 뭐 다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는 수행을 같이 했어요. 뭐 한 번에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2번씩 해서 꽤 오랫동안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일본 선사들께서 써놓으신 최근 20세기, 21세기 책을 영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 꽤 있어가지고 같이 읽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근데 읽다가 제가 보기에 교리가 너무 틀린 얘기가 너무 많아서 때려치고 또 나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철학자이다 보니까 분별심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압니다. 이게 미국에서 GRE라고 있거든요. 미국의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치는 수능 시험 같은 겁니다. GRE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 시험이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과 분석적 사고 능력을 하는데 영어 시험을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이 분석적 능력은 철학과가 당연히 제일 잘 치고 영어 시험을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이 영문과 학생들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철학과 학생들이 제일 잘 쳐요. 영어 시험. 왜냐하면 언어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뭐 단어 한두 개 갖고서는 2시간을 토론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이거. 이러다 보니까 맨날 쫓겨납니다, 제가. 맨날 쫓겨나고 스님들과의 관계도 맨날 속을 분석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편하시겠어요? 맨날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존경하지만은 따질 건 따져야 되거든요. 직업이 따지는 건데 철학 교수. 그래서 맨날 쫓겨나고 맨날 무리하다고 소리 듣고 사실은 아닌데 마음은. 그리고 근데 이제 유리한 거가 뭐 있냐면은 저는 물론 제가 이제 업이 철학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물론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반대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가장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자하고 철학자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수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제 경험을 그렇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치밀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경전은 읽고 잘 이해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이 깊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다가도 뭐 교리 얘기만 나오면 쫓겨나고 그다음에 대신 이제 저는 그 책을 쓰죠. 그래서 제가 스님들과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학장 스님께 부탁드려서 강의할 그 기회를 여쭌 이유는 제 이기적인 목적에서 그랬습니다. 무슨 이기적인 목적이었냐면은 이기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좀 소명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미국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불교 철학을 강의를 한 결과를 책으로 내서 이건 좀 베스트셀러를 오래 했어요. 거의 뭐 10,000권 가까이 사서들 읽어주셔서 뭐 과분했죠. 아니 근데 그랬으면 이제 공평하게 전 공정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우리 한국에 계신 스님들께도 서양 철학을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 경험도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물을 남겨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을 위한 불교와 우리 불자들을 위한 서양 철학 이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러면 서로 배울 게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님들께 뭐 불자 중에서 최고의 불자들이신 스님들께 철학을 강의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통도사에 머무는 동안 미국에 돌아서는 안 할 거고 통도사에 머무는 동안 하루 종일 작업해서 그 책을 다 완성할 겁니다. 스님들과의 대화를 기초로 해서 대신 이제 그 법명들을 익명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통도사에 있는 그 정각들의 이름을 따서 정멸 스님, 보궁 스님, 금강 스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로 스님 뭐 이렇게 할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 근데 이제 그건 제 이기적인 목적이었지만은 사실은 제 서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우리가 불교에서 완전히 충분히 흡수해서 완전히 그러면 이 남전 불교가 서양 철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 뭐 다 인도 유럽어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맨날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쪽의 그 모든 장점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새로 만들어내면 세계 최강의 불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님들을 그 서양 철학의 최첨단 논증으로 무장시켜 드리려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자들을 최첨단 서양 철학으로 무장시켜 드리려는